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이준석 대표의 압박 속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오늘 법사위를 열어 예정대로 논의를 시작하는 건 물론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39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30년 전 부동산 거래 내역 등 1000여 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당일 정오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관저로 결정된 외교장관 공관 리모델링 공사가 취임날 날부터 시작되면서 윤 당선인은 한 달 정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가는 등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경로당은 다시 문을 열었고 영화관에서는 팝콘을 먹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광주, 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의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당장 내일 첫 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멈춰 전국 곳곳에서 교통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던 마크롱이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마크롱은 한 진영의 후보가 아닌 만인의 대통령으로서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에 합의했다는 소식 대대적으로 보도해드렸는데 사흘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를 안 받게 한 게 중재안의 핵심이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합의했다는 것이 코미디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그 배경에 누가 있는 걸까요? 우선 박자은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그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문제가 많다며 재논의를 결정했습니다. 부패 경제 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경우 선거나 공직자 범죄가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총을 통해 중재안을 수용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나서달라며 사실상 합의를 번복했습니다. 당장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수사받기 싫어서 짬짬을 한 것이 아니라는 여론이 많고 또 그 점에 대해서 또 국민들께서 어쨌든 간에 오해를 만들게 한 거는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다. 이준석 대표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생각도 다른 만큼 공청회나 청문회에서 충분히 다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혜택을 보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의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국민의힘의 입장을 전달했고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검수완박 중재안 협의문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은 난리가 났었죠. 검찰총장, 고검장이 몽땅 다 사표를 낼 정도였으니까요. 검찰총장을 그만둘 때부터 검수완박법은 부패 완판법이라고 했었던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런 검찰의 분위기가 전달됐고 이를 읽은 이준석 대표의 재검토 입장 발표가 합의 파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항복한 거다 하는 지지자들의 불만도 한몫했을 겁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이 타결되자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즉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에서도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한 후보자와 통화를 한 뒤 일선 수사 경험자의 우려가 크다며 협상안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부패 완판 법안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하신 것과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당선인 측은 한 발 더 나아가 중재안 수정을 위한 국회 재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선인과 협의 없이 중재안을 수용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논의를 수용하며 한 걸음 물러섰지만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하루 1,000개가 넘는 비판글이 쏟아졌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중재안 재논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 8시 한 35분 정도 뒤죠. 그때 법사위 소위를 열 계획인데 당내 강경파들은 합의안이 아닌 원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땐 더 센 거겠죠. 그 원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하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실세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런 입장 선회는 대통령 당선인의 작용이 없는 한 설명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했다며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중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에는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내 강경파 철험에는 국회의장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이번 기회에 부패와 경제 2개 수사권도 주지 않는 검수완박 원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사실상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를 깼다고 저희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원안을 즉시 처리해 줄 것을. 이런 가운데 여야는 잠시 뒤 오후 8시부터 박병석 중재안을 중심으로 한 법안 심사에 나섭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소위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어 법안 마련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사표를 낸 김호수 검찰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동조했다. 검수완박에 동조한 거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중재안을 전혀 몰랐고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오늘 마침 법의 날이죠. 변호사 단체는 중재안이 국회의원만 특권 계급이 되는 법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주 김호수 검찰총장의 발언을 두고 검찰 내에선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또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또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발언 직후 국회에서 검찰이 권력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중재안이 나오자 김 총장이 중재안에 동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왔습니다. 사흘 만에 김 총장은 중재안에 명확하게 반대한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김 총장은 미리 중재안에 대해 알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중재안에 중자도 들어본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변호사들은 검수완박 중재안이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은 치외 법권화됐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김 총장이 해명에 나섰지만 검찰 내부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싸늘한 분위기 속에 김 총장의 무능함만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서 특히나 더 문제가 되는 건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검찰을 아예 손 떼게 했다는 겁니다. 법조팀 길경원 기자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길 기자, 검찰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수사를 못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네, 법조계에서는 중재안을 놓고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무건유죄, 유건무죄. 사실상 권력이 있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만 검찰 수사를 피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실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공직자 선거 범죄만 봐도 정치 권력이 연루된 사건이 많은데요. 월성원전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공직자 범죄에 포함되고
청와대 개입 의혹이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간부급 검사는 중재안과 관련해 사실상 정치인들을 왕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이제 보통 큰 선거가 끝나면 공천부터 허위사실 공표 등 많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문제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가 끝난 뒤부터 6개월까지로 굉장히 짧다는 데 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의 시효는 12월 1일까지인데 중재안이 만약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검찰은 4개월 후인 9월 중에 수사 중인 선거범죄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전국의 선거사건 담당 평검사들은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천 건의 사건들이 부실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추가 수사가 필요하거나 선거법 적용에 오류가 있는 사건이 검찰에 넘어와도 시효에 쫓겨 제대로 검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꼭 검찰이 그걸 다 수사해야 되는 겁니까? 경찰이나 뭐 다른 곳, 뭐 중수청이 지금 뭐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하면 안 됩니까? 경찰의 경우는 그동안도 선거 수사 계속 해왔잖아요. 네, 검찰이 경찰의 수사력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너무 짧아 검찰과 경찰이 모두 수사를 해도 시간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대검은 20대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 사범이 19대 대선에 비교해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선 19대보다 3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SNS나 유튜브 등의 영향으로 선거 범죄는 앞으로도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수사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수사에 속한다고 하는데 검찰 내에서도 안 해본 사람은 못 건드리는 게 선거 수사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선 선거법은 총선, 지방선거, 각종 조합선거를 망라하고 있어 그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선거법이 자주 바뀌고 해석이 다양해 다른 수사에 비해 법리 적용이 어려운 만큼 그동안 키워온 검찰의 전문성을 배제하는 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낭비라는 주장입니다. 힘 있는 사람만 검찰 수사를 피하게 되면은 그것도 또 안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길기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불성실한 자료 제출 논란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이들 없이 회의를 진행했는데 절대적 인원을 가진 이 민주당 없이는 인준이 불가능하죠. 하나만화인 겁니다. 결국 39분 만에 끝났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 민주당은 간사인 강병원 의원만 출석해 청문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고 있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그 책임을 한 후보자에게 돌린 뒤 개의 8분 만에 퇴장했습니다. 검증해야 될 항목과 분야가 많기 때문에 자료 요청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일정 변경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허술하고 맹탕으로 하는 청문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나서 국민검증을 거부한다면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거부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 이낙연과 정세균, 김부겸 총리 때와 비교해 많게는 4배가 넘는 자료를 요청했다며 발목 잡기라고 맞섰습니다.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것처럼 답변 불가한 자료 요출도 많습니다. 후보자의 부친이 지난 82년에 별세를 하셨고 모친은 94년에 별세를 하셨는데 부친의 또한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결국 39분 만에 청문회가 중단됐는데 여야가 속개를 위해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가 불발돼 검증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로 더 협의를 해주시길 바라고 또 후보자 측에서도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추가로 더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 후보자의 자료가 제출되더라도 검토 등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내일 예정된 청문회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도대체 무슨 자료이길래 제출 거부 논란이 일고 있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가 부동산 거래 내역과 김앤장에서의 활동 내역 그리고 부인의 미술품 거래 내역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의 고액 연봉은 물론 부인의 미술품 구입을 통한 청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면서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다고 주장합니다.
40년 전, 28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의 부동산 거래 내역부터 50년 전 봉급 명세서, 일가족의 국내외 공항 면세점 구입 목록까지 다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과거 다른 총리들에게 요구한 자료가 평균 300건 정도 되는데 비해 한 후보자에게 1,090건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발목 잡기라는 반응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선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배우자가 사돈 관계인 제약회사의 주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건데 하필 이 후보자가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전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충돌 논란이 일 수밖에 없겠죠.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제약회사. 2015년 10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이 회사 명예회장의 외손자가 결혼합니다. 회사 일가와 사돈관계를 맺은 건데 이 후보자와 배우자 정모 씨가 이 회사 주식을 통해 적잖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일 당시 공개한 재산 목록을 보면 이 후보자는 해당 제약회사의 주식을 500주 보유, 부인은 3,600주가량을 보유했다 매도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처음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진 8월 초 주가는 3만 1,000원대였는데 이후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고 4달 뒤 마지막 매도 시점에는 4만 4,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기간 매매를 통해 적잖은 차익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정 씨가 주식을 매도한 시점이 이 후보자가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뒤라는 점도 논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 등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또 배우자가 제약회사 주식을 거래해서 시세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일반적인 투자에 불과하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거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사돈은 이미 퇴직한 상황으로 사돈 제약사라는 표현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교육부가 교수들이 자기 자녀나 동료의 중고생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는 띄워넣은 다음에 대입에 활용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96건의 부모 찬스 사례가 적발됐는데 특히나 서울대 교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 입학 취소는 5건에 불과했죠. 웬만한 사람은 기회가 있다면 시도해볼 만 하겠죠. 이기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발표된 논문입니다. 1저자는 당시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2저자는 미성년자였던 이 교수의 아들입니다. 2저자로 오를 만한 기여 없이 이름만 끼워 넣은 연구부정으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가 등재된 논문 1000여 편을 조사해 27개 대학에서 이 같은 부정 사례 96건을 확인했습니다. 서울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와 건국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된 미성년자는 84명, 특히 10명은 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 가운데 5명의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여기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와 이병천 전 서울대 교수의 아들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은 대입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학적이 유지됐습니다. 또 자료가 남아있지 않거나 외국 대학에 입학한 경우는 아예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저자 끼워 넣기로 적발된 교원 69명 가운데 해임 등 중징계된 사례도 3명에 불과했습니다. 2017년 말부터 4년 넘는 조사 기간과 적발 규모에 비해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입시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단 한 건의 어떤 그 부모 찬스에 의한 입시 비리도 발본 3건 해서 엄중. 교육부는 입학 취소 여부는 각 대학의 판단을 존중했고 교원은 징계 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신축 건물에 들어갈 창틀을 내리려던 화물기사가 1톤에 달하는 창틀 묶음에 깔려 숨졌습니다. 숨진 화물기사는 운송업체 소속이지만 공사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이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경찰이 화물차 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짐칸에는 거대한 창틀 묶음 여러 개가 실려 있고 그중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5분쯤 경기도 성남의 한 연구소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이 창틀 묶음에 깔려 숨졌습니다. 4.5톤 화물차를 운전한 작업자는 주차 후 짐칸으로가 실려있던 자재를 전달하려고 고정벨트를 풀다가 쏟아진 창틀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뚜껑을 열고 하차 작업을 하려고 사전 준비 본인이 혼자서 하시다가 돌아간 것 같아요. 그게. 짐칸에 있던 창틀 묶음은 가로 4m, 세로 2m 크기로 무게가 무려 1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숨진 작업자가 운송업체 소속의 화물기사이지만 사고가 난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어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사설 구급차를 몰고 수십 킬로미터를 달린 30대가 붙잡혔습니다. 도로에서 비틀비틀대던 구급차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해준 덕이었죠. 구급차는 사적으로 운용할 경우 처벌이 셉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설 구급차 한 대가 국도를 달립니다. 그런데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듭니다.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했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합세해 빠른 속도로 뒤를 쫓아보지만 어느새 구급차는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경찰은 CCTV 등으로 구급차 동선을 추적해 신고 1시간 만에 운전자를 주거지에서 체포했습니다. 3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로 충남 아산에서 서산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안에서 구급 활동을 마친 후에 지인을 만나서 술을 마셨고 68km 정도 거리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행위입니다. 24시간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는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에 사적으로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운전자가 차고지로 복귀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응급센터 법인도 조사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20대 피해자가 유치장 2층에서 뛰어내려 탈주했습니다. 1분 만이었죠. 도주한 피해자는 하루 만에 붙잡혔는데 이 기회에 살펴본 경찰의 유치장 관리는 그야말로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수갑을 찬 20대 남성 2명이 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어젯밤 경북 상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도주했던 21살 최모 씨와 그의 도주를 도운 공범입니다. 최 씨는 면회를 온 어머니를 기다리다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달아났습니다. 최 씨는 환기를 위해 열어놨던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렸는데요. 창문을 보시면 방범창이 없는 데다 빗물바지가 있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경찰관 2명 중 1명은 사무실에 있었고 다른 1명은 최 씨의 어머니에게 건넬 개인 물건을 챙기러 갔습니다. 분홍색 슬리퍼를 신고 도주했는데 걸린 시간은 1분이었습니다. 엄마가 면회를 와가지고 접수하고 절차하고 간 사이에 몇 초 사이에 보니까 애가 없어가지고 잠깐 사이에 오래됐습니다. 최 씨는 공범의 도움으로 경북 칠곡군의 한 원룸에 숨었지만 22시간 만인 오늘 오후 5시쯤 붙잡혔습니다. 칠곡 원룸에서 잡았습니다. 동선 추적으로 제공한 사람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경찰은 최 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를 도운 공범 2명도 검거했습니다. 최 씨는 문경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여 허술한 유치장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사흘 전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60대 여성이 손발이 묶인 채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잡은 범인은 이웃집 남성이었죠. 이사 비용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모텔 안으로 들어옵니다.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 지불한 뒤 키를 넘겨받고 방으로 올라갑니다. 한참 뒤 형사들이 모텔 방으로 들이닥쳐 남성을 체포합니다. 경찰이 오늘 새벽 1시쯤 부천의 모텔에서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 사건 피의자 박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 21일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불안한가? 그랬었어요. 약간 이렇게 좀 시선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경찰 분들은 어제 자정 시간 그 시간에 오셨는데 손님 오신 분 없냐고 그래서 한 분 있다고. 저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남성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택시를 수차례 갈아타고 모텔을 3곳이나 옮겨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A 씨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던 박 씨는 A 씨와 안면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사 비용 마련을 고민하다 A 씨가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박 씨는 범행 뒤 피해자 집에 있던 현금 일부를 가지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김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삼바 축제. 이거 혹시 리우 카니발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행진을 즐기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대표하는 삼바 축제 리우 카니발의 모습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사상 처음 중지됐다가 올해 다시 열렸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축제 모습입니다. 근데 우여곡절도 꽤 있었다면서요? 네, 사실 이번 카니발도 코로나19로 취소되고 미뤄진 끝에 열렸습니다. 2020년에는 축제를 강행했다가 이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비난이 이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델타 변이가 확산하던 지난해엔 온라인 행사와 조명 쇼로 대체됐습니다. 올해 축제도 당초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2달가량 연기됐습니다. 힘들게 개최한 만큼 더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반려견 굶기면 처벌. 이런 법이 생겼나 보죠?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동물을 때리는 행위 같은 직접적인 것은 동물 학대로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즉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동물 학대 행위로 명시가 되어 있었고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었는데요. 이제 굶겨 죽이는 건 동물 학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동물을 굶기거나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이 또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굶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학대인데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이제 생긴 거군요. 아쉽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금은방에서 95돈 되는 걸 누가 훔쳐갔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금은방 탁자에 금목걸이 등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 있는 한 남성이 전화를 받고 있다가 금품들을 가로채 도주합니다. 지난 14일 벌어진 일인데 금은방에 들어와서 금목걸이와 팔찌 등 95돈, 즉 3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쳤다고 합니다. 저 순식간에 3천만 원어치를 그래서 경찰에 붙잡혔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공범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한 남성이 전화를 받으면서 문을 열죠. 네, 이 남성이 공범인데요. 사실상 빨리 도망갈 수 있게 문을 열어준 겁니다. 이 둘은 둘 다 10대인데 동네 친구 사이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을 열어준 남성은 현장에서 검거가 됐지만 금품을 훔친 남성은 도주해서 추격 끝에 지난 금요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버튼식 자동문은 누르면 좀 있다가 문이 열리니까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치밀하게 작전을 짠 거였군요. 좀 대단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상하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코로나19 요즘에 확진자 많아지는 그곳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함께 영상을 보시면 한 남성이 울타리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이발사가 머리를 깎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미용사를 불러서 아파트 단지에서 머리를 깎는 건데요. 이 최근에 상하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상하이를 봉쇄한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하네요. 아니 저렇게 잘라서는 뭐 멋을 내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를 말 그대로 잘라내는 차원입니다. 아이고 저렇게라도 해야 하는 사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3m 대왕 오징어, 3m짜리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발견된 길이 3m의 대왕 오징어의 모습인데요. 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동해와 접하고 있는 일본 후쿠이현 오바마시의 항구에서 살아있는 대왕 오징어가 떠 있는 것이 어민에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발견 당시 크기는 전체 길이 3m, 몸통 길이만 1.3m에 무게 8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저게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18m 정도까지도 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해에서 살지 않습니까? 저게 어떻게 항구, 그것도 사람들이 있는 그 물 수면 밖까지 나왔을까요? 우선은 이게 발견이 돼서 발견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다고 하는데 우선 인근 수족관으로 옮겨져서 보존 처리 후에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대왕 오징어는 얕은 바다에서 보기 쉽지 않은데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대왕 오징어와 같은 심해 생물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바다 아래서 지진의 전조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조만간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속설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징어가 불안해서 올라온 거다. 아유, 속설일 뿐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픽뉴스 김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낮춰졌죠. 그럼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이행기를 두기로 했기에 앞으로 4주간은 확진되면 여전히 7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감염 우려가 커진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4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이 분주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4차 접종이 본격 시작되면서 백신을 맞으려는 어르신들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위안은 되죠. 근데 이거 맞았으니까 걸리더라도 약하게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행이 잦아들면서 신규 확진자는 76일 만에 3만 명대로 낮아졌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유인도 줄어들어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은 접종 대상자 대비 6.9%, 예약률도 22.3%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확진자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이들이 사망자의 95%, 위중증 환자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치명률이 높아 당국은 특히 80세 이상은 적극적으로 접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염병 세계적으로 다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 어떤 사람은 뭐 열이 오르고 뭐 한다는데 나는 그런 아픈 동증은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낮춰지면서 확진자 발생 즉시 방역당국 신고가 24시간 내 신고로 완화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새 정부의 방역대책과 추진 방향을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감염 우려로 그동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도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는 것도 가능해졌고 마트에는 다시 시식 코너가 등장했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돌아온 풍경을 정태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셨어? 코로나 힘들었는데 힘드셨죠? 어르신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를 어루만집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친구들과 바둑도 두고 손을 꼭 맞잡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게 된 겁니다. 다만 3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고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좋아요. 이렇게 이쁜이들 보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밥도 조금 먹고 왔어요. 너무 좋아서. 좋아서. 영화관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음료만 가능했는데 오늘부터는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평소에 먹던 팝콘을 못 먹어서 좀 허전하고 아쉬웠는데 이제 풀리고 처음 먹게 되는데 또 여자친구랑 같이 영화 보면서 좀 덜 심심하게 먹을 수 있어요. 대형마트에는 다시 시식 코너가 등장했습니다. 1m 간격만 유지하면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해갖고 굉장히 하여튼 잘 먹었어요. 예, 맛있게. 그래서 지금 2개 샀어요.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마지막 남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이번 주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임기를 보름 정도 남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마지막 간담회를 했습니다. 기자들, 당연히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해서 질문을 했겠죠. 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지지했습니다. 송지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임기를 보름 남기고 열린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협의와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양당 합의안이 잘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걸음씩 양보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의회주의에도 의회 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재차 사의를 표명한 김호수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 국회 논의 과정을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최근 종교계 요청이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도 국민 공감대를 강조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 정의에 부딪힐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더 깊은 이야기는 회고록 등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시대를 끝내는 게 부정적 평가 때문이라고 보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 역사를 청산하고 바꿔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다음 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행사가 끝나는 그 시간부터 청와대가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관저로 확정된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할 계획입니다. 한 달 정도 될 것 같은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일 겁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약속을 실천한다며 청와대 개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조선시대 500년,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74년, 약 600여 년 동안 닫혀있던 권력 상징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윤 당선인의 취임식이 끝난 뒤인 다음 달 10일 정오부터 13일 동안 개방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때는 청와대 경내만 개방되고 시설 내부 물품 정리 후에 완전 개방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 5층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본 집무실은 청사 2층에 들어서게 되는데 인수위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 후에 국방부가 이사를 마치면 6월 중순까지 청사 2층에서 4층을 리모델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대통령 관저로 확정된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 리모델링 공사는 취임식 당일부터 한 달가량 진행됩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출퇴근할 계획입니다. 코스에 따라서 7 내지 8km 정도가 되고요. 이동 소요 시간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는 10분 내외입니다. 인수위는 한남대교, 반포대교, 동작대교, 한강대교를 거쳐 이동할 수 있는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와 경로를 선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대통령 집무실 이름은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당선인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집을 뜻하는 피플스 하우스를 임시 이름으로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백 김문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수완박 중재안의 재논의로 인해서 권성동 국민의힘이죠. 원내대표 아주 체면이 구겨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MBN 취재 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은 물론 인수위에도 충분하게 소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협상 전이 아니라
중재안을 받아들인 뒤에야 설명을 했다는 건데요. 예.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특별한 그 문제로 교감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당에서 잘 헤쳐나갈 거다 생각합니다. 당 지지자와 인수위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반발이 커지자 권 원내대표는 주말 이틀 동안 3차례나 사과글을 올려야 했는데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하려던 안과 그 중재안의 차이는 무엇인지 조목조목 비교하며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은 차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이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후에는 윤 당선인을 직접 만나 30분간 회동을 가지며 사정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권 원내대표를 전 원내대표였죠. 김성태 원내대표. 비교하는 글이 또 나돌고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소수정당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 안팎에선 지난 2018년 115석, 그러니까 그때도 민주당보다 소수 의석을 가졌던 당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사례가 돌고 있는데요. 김 전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까지 하며 민주당을 상대로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30대 남성에게 폭행까지 당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단식 농성은 9일 만에 중단했고 여당인 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 비교 당하는 거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참 자존심이 상하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갑자기 또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조국 전 장관 내외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성찰할 때 상대의 반성과 성찰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사과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꼬집은 겁니다. 조 전 장관은 비대위 회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소식을 듣고 SNS에 자신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여러 차례 비슷한 요구에 사과를 표명했다며 우리 가족의 경우와 달리 교수 부모가 제공한 인턴 체험 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들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대놓고 한 첫 번째 사과다라는 얘기와 또 한편으로는 과연 제대로 사과한 게 맞느냐? 두 번째 얘기. 어떤 게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법원 판결부터 말씀드리면 박 비대위원장도 언급을 했는데 대법원이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6개 인턴 확인서, 그러니까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진학용 7대 스펙 모두가 허위라고 판결을 했고 박 비대위원장도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사과를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를 조 전 장관이 수차례 했다고 언급은 하지만 학교에서 만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다는 비판이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비판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회고록에도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딸아,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적어뒀습니다. 한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멘토인 송기인 신부와 일부 불교계 등은 건강 악화 우려를 이유로 사면을 요청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백신 개발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기술 현황 점검에 나섰는데요.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SK 바이오를 비롯한 우리 이런 팬데믹의 백신과 이 치료제 개발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기업체는 경기지사 출마에 나선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인 분당갑 판교에 있어서 여의도에서는 선거 지원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업체 PNR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는 민주당 김동연 예비 후보에 비해 34%대 50.2%로 오차 범위 밖 열세입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를 가정해도 김동연 예비 후보 48.8%, 김은혜 후보는 41%로 나타났습니다.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기지사에 출마 선언을 한 거잖아요. 출마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김 의원이 있는 지역구도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당갑 누가 나갈까요? 네, 분당갑에서는 판교 대장지구가 포함되어 있어서 국민의힘이 크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캠프에서 전략기획실장으로 활동한 박민식 당선인 특별보좌 역의 출마가 유력한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경우도 최대 주주인 안내본사가 이 지역구라서 안 위원장의 차출론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김은혜 의원에게는 0.72%포인트 차로 졌던 김명관 전 의원의 출마가 유력한데요. 또 민주당의 성남시장 출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출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와,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안철수 대 이재명 이 대결도 가능한 거네요. 야, 정말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김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러시아 보란듯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내에 미국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했는데 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하며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직접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러시아 침공 후 미 최고위급의 첫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미국 외교와 국방수장이 동시에 찾은 겁니다. Міністр оборони, шановна команда, ми раді вас бачити сьогодні в Києві. 미국 측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주재 신임 대사를 임명하고 수도 키이우에서 철수했던 외교관들을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대사관이 다시 문을 여는 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 표시로 해석됩니다. And this is part symbolism but also very substantive. I think we will start probably in Lviv and then move to Kyiv. 또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동맹국가 협력국까지 7억 1,300만 달러, 우리 돈 8,900억 원 상당의 군사 차관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In terms of Russia's war aims, Russia has already failed and Ukraine has already succeeded. We believe that they can win if they have the right equipment, the right support, and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러시아에 대해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테러 지원국 지정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미국의 테러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왕과 천민 출신 과학자 장영실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가 비추는 시대는 조선 최고의 CEO라 불리는 세종대왕과 명재상, 황희가 함께했던 때입니다. 영상 생각은 어떻소? 전하, 굳이 장영실만 안 된다는 이유는 없사옵니다. 다만 조선 왕조실록은 세종 같은 임금에 황희 같은 정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뛰어난 황희에 대해 사실은 청백리가 아니라 탐관오리였다며 유례없이 가혹하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뇌물수수와 관직 알선, 직권남용 혐의로 단골 탄핵 대상이었고 사위가 관아의 아전을 몽둥이로 살해하자 이 살인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파직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간통 혐의까지 받았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사관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황희를 깎아내렸다는 말도 있지만 분명한 건 세종대왕이 허물 많은 그를 기용했고 그는 이에 보답하듯 목숨을 다해 최고의 치세를 이뤄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새 내각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됐죠. 많은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동의해 줄 수는 없다.
결제 해지의 차원에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라.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이 아닙니다. 5년 전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초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야당이 반대해도 임명된 사례는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문재인 정부는 30명이 넘습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문재인 정권이 마련하고도 지키지 않은 기존 7대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도려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요.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한 만큼 되갚아주겠다는 가족 신상 털기나 망신 주기 아니면 말고식 폭로는 이제 역지사지해야 합니다. 진영 싸움으로 고위공직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발가벗겨진 채 손가락질 받고 만신 차이가 되는 청문회. 사실 보는 국민이 더 망신스럽거든요. 이제 바꿔야 합니다. 김조아의 그런데 신상 털기 청문회 언제까지?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극우 성향 르펜 후보와의 대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며 자국 역사상 20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차악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고 이라는 마크롱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을 강조했죠. 마크롱은 또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 대응했었죠. 앞으로 서방의 제재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중도 성향 마크롱 현 프랑스 대통령이 2027년까지 앞으로 5년간 더 집권합니다. 프랑스 내무부의 결선 투표 개표 결과 58.55% 대 41.45%. 5년 만에 재격돌한 극우 성향 르펜 후보를 약 17%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39세로 역대 최연소 대통령 기록을 세웠던 마크롱 대통령은 시라크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연임에 성공했지만 갈라진 민심을 과제로 안았습니다. Parce que dès à présent, je ne suis plus le candidat d'un camp, mais le président de toutes et tous. 이번 선거 결과는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외신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자청하고 서방의 대러시아 강경 모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르펜 후보는 칠러 성향인데다 나토 탈퇴도 염두에 뒀고 소속 정당이 러시아에서 선거 자금을 빌려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SNS에 프랑스를 핵심 파트너라 칭하며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고강도 긴축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베이징 봉쇄 우려로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팔며 코스피 지수가 47포인트, 1.7% 이상 하락해 2.65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3포인트 가깝게 떨어져 900선 아래인 899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장중 달러당 1,250선을 넘으며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가 1,249.9원에 마감했습니다. 내일 새벽 4시부터 서울 시내버스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서울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거든요. 전국 장애인 연대의 지하철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서울에서는 출근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사측인 서울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수영 기자, 협상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서울 버스노조와 사측 간의 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조정회의는 오늘 오후 3시 열렸는데요. 지금 해가 졌지만 아직도 양측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을 예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임금입니다. 노조 측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2년간 임금이 동결됐다며 월 32만 원 수준의 정액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공공부문조차도 임금 인상이 됐는데 유독 버스 노동자들한테만 임금 인상은커녕 임금 동결, 나아가서 임금 삭감까지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협상의 마지노선은 오늘입니다. 노조 측은 자정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재협상 없이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장 내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버스 운행이 멈춥니다. 노조에 가입된 시내버스는 전체의 98% 정도로
사실상 대부분 차가 운행을 안 해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멈출 가능성이 있는 곳이 비단 서울만이 아니라고요. 네, 서울을 포함해 전국 9개 지역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곧 협상이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부산, 전북 등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고 광주 역시 다음 달 2일 다시 협상을 나설 예정이라 전국 곳곳에서 파업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파업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지하철 운행을 하루 190회 늘리고 막차 시간도 오전 1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차량 430여 대를 투입해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파업 여부를 꼭 확인하신 뒤에 출근길에 나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오늘과 내일 강한 비바람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된 곳이 있는데요. 강한 비구름이 북동진하면서 오늘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특히 매우 강한 남풍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50에서 120mm, 남해안과 제주 남부에는 15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또 그 밖에 남부와 중부는 5에서 80mm로 강수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중부지방의 낮 기온 더 올라서요. 내일은 28도 안팎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텐데요. 비구름이 물러난 뒤 모레 아침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져서 큰 일교차에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전에 중부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오후면 전국의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와 제주에는 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강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안은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름이 지나고 난 뒤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